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명을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제가 기계에 워낙 약해서 조명이 좀 보니까 얼룩덜룩하고 이래서 좀 시청하시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양화편 제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색리어의, 리어지요. 색리어의 내임, 임자입니다. 내임. 비저소인, 이 발음 저라고 읽죠. 비저소인. 천자지요. 유자고. 천유지도 야여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요즘 뭐 이거 있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강조하기 위해서 야 한자만 써도 되고 여 한자만 써도 되는데 야한 것은 강조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색이라는 것은 얼굴빛입니다, 여러분. 얼굴빛. 이 색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죠. 뭐, 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원래 글자로 만든 것인데, 그 대상이 여자다. 그래서 색은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자 가운데서도 미모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화장을 또 한다고 해서 또 아름다운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상 감지되는 눈에 보이는 들리는 이 전 세상의 모든 것을 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할 때 색이죠. 엄청난 의미가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이 색은 말이죠. 얼굴빛이라는 말 의미로 쓰였습니다. 려라는 것은 이 글자, 이 려자 여기다가 다시 쓸게요. 지금 있는 이 글자에다가 이 려자에다가 이 글자가 바로 이게 려자의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려라는 것이 돌석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단단하다 말이에요.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 단단하다는 것에서 나온 그 위험이 있다는 뜻을 써요. 이 표정, 얼굴빛은 아주 위험이 있어 보이나? 내라는 것은 뭐냐? 속이죠. 그게 내심이에요. 내심. 속마음은 임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 이 임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깨 있잖아요. 깨. 참깨, 들깨 할 때 이 깨임자인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이 깨가 원래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눌려버리면 쉽게 터지죠. 그래서 이 부드러울 유자에다가 이 약자, 유약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유약. 그래서 색녀의 내임이란 뭐냐면, 콤은 말이죠. 엄청나게 허리도 크고, 뭐, 웅장하게 생기고, 뭐,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간이 콩알 만해요. 결단성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을 소인에게 비교한다면, 소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쁜 놈이죠, 여기서는. 일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소인은 나쁜 놈이에요. 더 나아가면 악당들, 나쁜 놈들. 이 소인에게 이 비자는 말입니다. 이 비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비자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비자.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인데 중국에서는 네 획이 되죠.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네 획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위상자는 잘못 써버리잖아요. 그럼 안 돼. 오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고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죠. 아주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걸 비라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주 멀리 떨어져 가까이 있으면 서로 미추라든지 이런 걸 모양 생긴 것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하다는 의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비자는 바로 그와 똑같아요. 요 비자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지어의 존말이지 않습니까? 지어의. 소인에게 비교한다면 뭐와 같으냐면 같을 유자입니다. 같다. 이 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천이라는 건 뭐 도둑놈이 어떤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갔을 때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문이 크고 담이 높아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럴 때는 밑으로 구멍을 파는 게 낫다는 거예요. 땅굴을 판다 할까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도둑질 하는데 더 쉽다 이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개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건 마찬가지죠. 개구멍으로 들어간다 해도 좋고, 하여튼 이 높은 담은 구멍을 통해서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고, 여기 천자의 뜻이고요. 유라는 것은 뭐냐면 낮은 담은 말이죠. 담이 낮으면 그냥 타넘으면 되잖아요. 그 좀 이래 좀 몸이 좀 날랜 도둑놈들은 벌쩍 뛰어가지고 한 손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죠. 이 담을 한 2m쯤 되는 건 뛰어 올라가 잡고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날랜 도둑놈들은. 유라는 것은 결국은 낮은 담은 타넘고 높은 담은 구멍을 뚫고 들어가고, 이 천유는 결국 뭐냐면 도둑질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들이죠. 남의 집에 침입할 때의 대표적인 방식이 천유예요. 그렇게 하는 도둑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천유지 도와 같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겉은 어찌 허위대가 웅장하고 뭐 폼 잡지만 속은 간이 콩알 만화가 결정도 못하고 달달 떠는 그런 놈은 비유한다면 이 도둑놈과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아니면 개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땅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과 같아. 이렇게 공자님이, 그러니까 이 결단석 없는 사람 있잖아요. 우유부단한 인간들을 공자님이 남을 해치는 도둑놈과 같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입니다. 네. 예, 생녀의 내임을 빚어 소인 기유 천유지 도야여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13장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을 보면 향원 덕지적이야. 많이 들린 바 아니죠? 많이 들었죠? 이 논어에 나오는 향원, 맹자에 나오는 향원은 이게 뭔 자면, 이 원자는 원래는 이 글자가 맞는 건데, 이 글자인데, 예, 이 글자인데 가차자로 이걸 쓴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원래 덜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덜원. 사실 이건 원래는 이게 덜원이 아니고 이게 원래는 샘물 원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샘물 원자인데, 보십시오. 여기 이제 깎아진 절벽이나 돌이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샘의 근원이에요. 우물의 모양이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석수, 그러니까 모래나 뭐 흙이 있는 것보다는 돌적 위에서 이 흘러나온 샘물이 맑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원천, 그리고 샘의 근원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초원, 덜원이라는 의미로 쓰니까 본뜻을, 원래의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물수를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원원, 이게 원래 이게 근원원이에요. 이것이 근원원이잖아요. 돌적이고 물이 흘러나오고, 여기는 뭐 바위 같은 산이 깎아지는 절벽이나 이런 맑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자는 이게 지금 여기 향원할 때 이 원자는 가차자로 쓰인 것이고, 원래는 이걸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주자도 보면 이 원자는 이 원자는 이 원과 같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원은 결국 뭐냐면 성실한 모양이에요. 성실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은 꼭 무슨 시골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어떤 정신적인 의미에서 촌놈 있잖아요. 하는 짓이 아주 촌스럽다. 그래서 아무리 뭐 도시에 살더라도 하는 짓이 시원찮으면 우리가 촌스럽다 그러지 않습니까? 촌놈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고향이 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이 마을이라는 것은 시골 그 향이라는 뜻은 그래 쓰인 것이고, 그 원은 원래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뜻인데, 그 앞에 향자를 달아버리면 가짜 진실한 사람. 그 달리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위선자예요. 위군자, 웨이주인즈, 위군자예요. 위군자.
진짜 군자가 아니고 가짜, 예? 가짜 위자 있잖아요. 가짜. 위군자. 위군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이죠. 보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생명의 내임, 이것도 위군자예요. 겉으로는 이제 점잖고 말이죠. 위험해 있어 보이지만, 속은 간에 많하고, 이해관계에 또 붙잡고, 그 자기 주체성도 없는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이게 향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위선자, 위군자, 이런 놈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덕지적이야. 덕지적이야. 덕은 도덕이죠. 덕의 적. 그러니까 이게, 이 덕을 해치는 것이다. 혹은 덕을 해치는 도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덕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도덕이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덕을 가진 사람. 덕자. 예. 덕자로 보고 말이죠. 덕지적야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도덕을 해치는. 그러니까 시비관념을 자기의 이해관계로 바꾸어서 그 맹자에 나오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기본 속성 가운데 척은지심, 소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시비지심이 바로 시와 비를 정확하게 가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향원들은 말입니다. 덕을 해치는 놈이니까 달리 말해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도덕이나 공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조건 이로우면 아무리 형편없는 놈이라도 그놈을 지지하고 이 매국노라도 나에게 이로우면 그놈을 지지하는 거예요. 나라 망칠 놈이라도 나에게 이로우면 그놈을 지지하는 거예요. 대국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자기 마을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마을이나 자기 지역사회에 이로우면 무조건 지지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그 행태가 바로 향원 같은 향원질입니다. 위선자, 위군자예요. 대국을 보지 않고. 그런 경우는 정말 세상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네. 향원 덕지적이야. 달리 말하면 이건 뭐냐면 시비를 무시하고 나에게 좋은 게 좋다. 이 공자를 비롯한 이 공자의 제자나 이 유학에서 가장 더럽게 천하게 보는 게 바로 이 향원이고, 예. 나에게 좋다고, 예. 나에게 좋으면 좋다고 지지하는 인간들입니다. 참, 그것도 벗어나기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정답은 알죠. 정말. 근데 정답을 그대로 하려면 그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건데 용기가 없어서 계속 나는 향원 할래. 나는 위선자라고 여기서 좋아. 난 내 좋은 것을 따를 이런 또 소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 저도 군자는 아닌 것 같아요. 소인입니다. 저도. 자신 있게 군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예. 향원 덕지적이야. 공자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덕지적이야. 예. 그래서 참 어떤 마을에 있으면서 어떤 지역 사회에서 다 지역 사회 경향간에 다 지역 사회겠죠. 껍데기로는 모양은 아주 근실하고 후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말이죠. 참 더러운 시속의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야가 빠진 알고 보면 야가 빠진 인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위선자들을 바로 향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이 중국이나 이 유학 한자 문화권에서 향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미운 놈 있거든 향원이라고 해보세요. 못 알아들어가 화도 안 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면 향원이 뭔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이죠. 자왈 도청이 도설 덕지기야. 도청이 도설, 여러분 이 도자와 이 도자는 똑같은 글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글자예요. 이 길도자고 이것도 길도예요.
이거는 아예 뒤에는 길로만, 로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길로만 써있지만, 도라는 것은 막 점점 뒤에 그 자연의 도, 무가, 뭡니까? 그, 이 노장의 도, 뭐, 유학의 도, 그래, 도학파, 도가, 뭐, 이렇게 여러 넓은 의미로 아주 이 심오한 의미를 쓰이지만, 예, 원래 도는 길이죠. 원래 도는 원래 이렇게 쓰인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사람 머리가 있고요. 또 여기 발이 걸려 있고, 몸 생애하고 머리와 발, 네 그리죠. 이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도를,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이 보십시오. 네 그리, 이거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글자도 도자예요. 이것도 도자고, 이것도 도자고. 지금은 이 형태의 글자를 우리가 도로 할 때도, 도로. 도와 로가 같은 것이죠. 로와 이 도자는 완전히 로드, 거리, 스트리트 뭐 이 뜻만 가지고 있어요. 숭고한 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 도자는 널리 쓰이죠. 아주 널리 쓰여서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도, 유도, 육아의 도, 노장의 자연지도, 도. 이게 다 이 글자죠.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다는 말이에요. 덕지기야.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기의 덕을 망치고 버리는 것이다. 이 버릴 기자잖아요. 포기하다, 타기하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 듣고 길에서 그 말을 남에게 전하는 이런 인간은 자기의 그 뭘까요? 덕을, 고유한 덕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모멸하는 놈, 자기를 기만하는 놈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달리 해석한 사람들은 이 덕이라는 것은 뭐 덕자를 의미한다. 덕자를 의미한다. 예, 덕자를 의미한다. 그러면 덕 있는 사람이 이 기라는 것은 뭐냐면 덕 있는 사람이 버려버리는. 그래 도청이 도설하는 인간들은 달리 말해서 자기 주견이라는 하나도 없고 남이 뭐라고 하면 자기도 그걸 아무런 어떤 비판이 나오건 이 비판적 시각이나 자기 주체성이 없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이런 인간은 자기 주체성이 전혀 이른바 참 아이덴티티라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 있잖아요. 여기 쓰려면 여기 이래저래 쏠려가지고 말이죠. 자기 중심이 없는 인간들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고 완전히 덕이 있는 사람부터 버림받은 놈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팽팽하게.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죠. 공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죠. 배움의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꼭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물론 책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격을 만난다든지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식이 배움에 배워서 자기의 그 주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일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청이 도설, 덕지기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그 판단이 결여된 거 그런 사람들은 바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시당한다, 멸시당한다, 모독을 당한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런 인간이 도청이 도설하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이 메시지를 여기에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덕을 그냥 그 마음속에는 품덕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이 퇴계 선생이 자세히 연구를 하고 깊이 침잠해 본 결과 이 덕이라는 것이 바로 덕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중국에도 원나라 때 주공천이라는 사람이 붉은 주자 주공천이라는 사람이 공자는 이 공자고 천은 옮길 천자 주공천 주공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 덕을 덕자로 보아야 된다 주장했고
주자하고 다른 생각이죠. 그런데 퇴계 선생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이것은 덕자가 맞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퇴계 선생이나 뭐 이 학자들이 주자학이 뭡니까 거의 국시가 되다 하시피 돼가지고 모든 것을 주자의 설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퇴계 이전에도 일부 사람들이 주자의 설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퇴계도 사서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논어 맹자 중경대학 사서석의 이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자기 새로운 자기 고유한 견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전에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더 상세한 논문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보면 퇴계와 율곡같이 아주 훌륭한 이 현인들을, 대표적인 현인들을 얘기할 때 대개 사람들은 퇴계와 율곡이 다 주자를 모든 것을 표준을 삼았고 주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퇴계 선생은 주자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있잖아요. 주자보다는 오히려 공자에게 성격이나 학문 방법이나 이것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율곡 선생은 확실히 주자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주자는 매우 그 당시로 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아주 별로 타협을 하지 않고 말이죠. 아주 이 비판 정신이 아주 강력했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주자는. 율곡 선생은 그러한 면에서 주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조학 할 때 정자가 두 명이 있잖아요. 정자가 형인 정호가 있고, 정호가 있고, 동생인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두 분은 말입니다. 사상은 비슷하지만 이 사상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든지 대인이라든지 처세라든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 형인 정호는 춘풍, 봄바람이라고. 동생인 정의는 추상, 가을설이라. 주자가 어느 쪽을 더 닮았느냐? 정의를 더 닮았습니다. 주자는 정의를 훨씬 더 닮았어요. 그리고 율곡은 누구를 더 닮았느냐? 이 두 분 가운데 당연히 이 주자와 연결돼 가지고 율곡도 정의를 더 훨씬 닮았어요. 네. 그러면 퇴계는 어떠냐면, 퇴계는 오히려 정호를 더 닮았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공자를 어쩌면 공자보다도 퇴계는 좀 더 부드러운 그런 면을 가진 인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 도청이도설이면 덕지기야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청이도설을 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는 도청이도설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도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말을 알고 있고 때때로 도청이도설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논어에 담긴 공자의 이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요즘 말로 하면 너의 이 정체성을 가져라. 하기 쉬운 말로 너 자신의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가져라. 이게 바로 도청이 되어서 덕지기야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까처럼 도청이 했을 때 듣고 또 어디 가서 말하는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 루머죠, 루머. 남들이 하던 말. 그리고 어쩌면 헛소문, 근거 없는 이야기. 여기에 가까운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말이고, 이렇다 말을 하면 공자님이 길에서 듣고 길에서 딴 사람에게 전파하는 걸 싫어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이고, 인의 예지에 맞는 길이고,
군자의 이 도리에 관한 그 말씀, 이런 말씀이라면 극기복례라든지 길에서 들었다고 길에서 말하면 안 됩니까? 듣고 즉시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루머에 가까운 근거 없는 이야기, 이런 거를 말해 듣고도 걸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남에게 옮기는 그런 퍼나르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카톡을 통해서 퍼나르기 하잖아요. 그런 공자님의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본정신을 차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영화편 제 13장이죠. 시기를 아까. 자왈 비부가여 사군야여제 기미득지야 환득지 기득지 환실지 구환실지 무소부지의. 여러분, 이 짧은 말 속에요 참으로 많은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깊은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물 좀 마시고요. 비부 뭡니까? 이 비루한 사람, 비천한 사람, 인격이 아주 저지른 인간, 인격이 아주 형편없는, 학문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아주 개차반은 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놈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 여자는 더불어서 사군 임금을 섬길만 하겠는가?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비루한 인간들하고는, 비열한 인간들하고는 함께 같은 조정에서 임금을 섬길 수가 없다. 나라를 위해서 진충 보국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비열한 놈하고는. 근데 이 비열한 놈은 뭐냐면 생각이나 눈가리에 오직 자기 이익, 그리고 권세와 이익, 이것만 추구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공자가 말하는 비부는. 정의감이니 뭐 정말 사회 전체의 어떤 조화를 위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나에게 이로우냐, 내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만 완전히 뿅 간 인간들 있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게 비부예요. 이런 놈들하고는 바꿔 말해서 같이 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놈들은 어떤 놈들, 기미득지야, 이 권력과 뱃슬 있잖아요. 권력과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특히 여기서 권력을, 어떤 높은 고위 관직을 얻지 못했을 때는 이 환이라는 것은 끙끙거리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얻을까? 정당하지 않는 비겁한 방법이라도 남을 모함하는 그 끄집어내는 말이죠. 뒤통수 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음모를 꾸며서라도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놈들이 바로 환득지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을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야 될 텐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면 이게 환득지거든요. 기득지, 그 자리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실제 잃어버릴까봐 하도 고민해요. 어떻게 이걸 계속 두고 오래 헤쳐먹을까? 해보기 좋잖아요. 좋잖아요. 이 관용차도 나오고 말이죠. 카드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재밌거든. 해보니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악착같이 인기고 나발이고 말이죠. 더 해먹으려고 악착같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 많잖아요. 그런 놈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개망신 당하는 놈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것도 계속 더럽게 더러운 방법을 해서 그 자리를 유지해가 잘 먹고 잘 사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놈들에 대해서, 그런 놈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사마천이가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늘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사마천의 장탄식을 불러일으킨 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득지 얻은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요. 잃어버리면 안 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평소에 드라마를 봤더니 참 고생해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식품 회사를 만든 주인공 중에 한 사람 회장이 온갖 비리를 해가지고 자기 들키기 전에 자기 아들을 깜빡 집어넣어 본 게 있었죠,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에 그게, 돈 많은 회장 있잖아요. 회장. 악역으로 나오는 그런 놈 있잖아요. 자기 자식까지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이익을 보장하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놈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는 아주, 이태원 클라스를 안 본 분들은 재미없는데, 저는 요즘 적인 퇴직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도 보고 세상 살피는데 참, 아까 여러분 제가 그 시, 가히, 흥, 관, 군은 그렇지만 요즘은 영화가 말이죠. 드라마나 영화가 인간의 흥, 관, 군, 원을 다 하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너는 공자가 시, 가히, 흥, 가히, 군, 가히, 원, 가히, 관, 흥, 관, 군, 원 나왔잖아요. 그 시의 역할을 요즘은 정말은 이 종합 예술인 영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가. 그 많은 것을 깨닫고 교훈 삼을 수도 있고, 참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습니까? 이 구라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진실록은 진실록 아닙니다. 진실록 아니에요. 이게 좀 돌아갔네요. 약간, 이쪽으로. 그래서, 진실로가 아니고 이것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라는 뜻은 만약이에요. 만약. 환실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걱정한다면 그런 놈들은 잃지 않기 위해서 무소부지라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비열한 이 행각을 다 하면서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발악을 한다 이겁니다. 무소부지라. 이 공자의 말씀 이거 인류 사회가 있는 한 항상 이것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죠.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논어가 우리 후세에 주는 메시지가 참 강렬하죠.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임기에서 임기 내에 끝내고 또 임기 중이라도 내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물려줄 줄 알고 비켜줄 줄 알고 그 똥차가 그 참 세단 차 앞에서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 훌륭한 사회가 되고 그럼 결국 자기도 그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정말 훌륭한 사회가 되면 네. 그 비부가여 사오냐여 기미득지야 환득지 기득지 환실지 구환실지 무소부지의 무소부지 이 겁나는 말이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 짓이냐? 소인들입니다. 성인이나 군자는 이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해도 선비정신만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 교산 허균에 대해서 홍길동전을 지었다는 그러죠. 알고 보면 이 조선 중세 사회를 다시 이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혁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혁명이라는 건 좋은 말이죠. 쿠데타가 아니고 반역이 아니고 혁명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좋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거 한 가지 단편적인 이해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허균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허균보다 2살이 적었던 허균은 1569년생인데 이분은 1571년생이에요. 동학 이안누리라는 분이 있었어요. 동학. 호가 동학이고 동학이 남산을 얘기해요. 남산 부근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동학 시비가 있고 동학이 그 부근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더 동국대학에서 이분을 더 기리고 있잖아요. 이 유명한 조선시대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안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동학 이안눌.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했던 용제 이행이라는 훌륭한 분의 종손자였고 아주 대표적인 군자였어요. 후세에 전혀 이 누를 남기지 않는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그 흑윤을 아주 소인이라고 미워했어요. 흑윤을, 교산 흑윤을 아주 소인이라고. 이 양반 잣대로 봐서는 이건 도대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함께, 그렇죠? 같은 이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학 선생이 내가 저런 놈하고 어떻게 한 사무실에서 일하느냐 해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병을 칭탈하고 그 조정에 안 나갔어요. 너 차를 잘라라. 내가 이 파직을 당해도 저런 놈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말이죠. 몇 번이나 사표를 내고 또 수리됐다가 다시 복직됐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인데, 누굽니까? 그 흑윤이, 저 자식이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알고는 이 사표를 냈을 때 대관들을 시켜가지고, 저 자식 일도 안 하는 거 형편없는 놈이니까 잘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조정에 임금에게 사주를 해가지고, 진짜 잘라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부가여 사고냐제, 전 더러운 인간 안 되는 놈하고 내가 같이, 경박하고 형편없는 저런 놈하고 내가 소인 놈하고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기간에 일을 한다면 난 도저히 못하겠다. 저 자식은 말이죠. 이 권세와 그 자리를 못 얻었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겠다고 얻는 것을 걱정하고, 이미 얻은 다음에 그 권력을 잡은 걸 안 놓으려고 악착같이 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말이죠. 저 인간은 이 자기 권력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런 동학에 관한 기록을 보았을 때, 바로, 동학의 머릿속에서는 바로 너네의 이 구절이 떠돌았구나. 그 또 입장을 바꿔서 흑윤 생각에서도 동학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이 흑윤은 아주 무르의 인물이었고, 이분은 군자로서 아주 훌륭한 그 선비에다가 군자로서 이미 자리매김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부가요, 주자의 주에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자의 비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연이 뭡니까, 여러분? 혀로, 입을 가지고 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옹은 뭐냐면, 옹자는, 여기 실살변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 옹은 뭐냐면, 여기 다시 쓸게요. 이렇게 하고, 옹자를 이렇게 하고, 옹정황제할 때 이 옹자 이거 쓰죠. 요거 빼면 옹정할 때 옹자인데, 이렇게 하면 뭐냐면, 종기 옹자예요. 종기 옹자고, 그 다음에 혀설자를 쓰고 발음 기호 지자를 달고 하면, 지는 혓바닥으로 핥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병질 역자 속에 절사절 집어넣으면 이건 뭐냐면 치질이에요. 그러니까 종기를 빨고, 자기보다 윗사람의 어떤 목에 어디 몸에 종기가 나면 그 종기를 고름을 입으로 짜서 빠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이 치질이 있으면 치질을 낫게 해주려고, 병을 덜려고 혓바닥으로 빠는 거예요. 주자가 바로 이 비부에 대해서 주를 이렇게 다뤄놨어요. 연옹지치. 장자에 나온 얘기죠. 장자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요것도 알고 보면 요거는 작은 것이고요. 비부들이 하는 짓 가운데 자기의 그 권세나 욕망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크게는 말입니다. 시부여군, 그래서 자기 아벨을 죽이고 임금을 죽이는 그런 짓까지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비부의
비부가 할 수 있는, 작은 비부, 큰 비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연홍지치하는 놈 있고, 크게는 지 부모를 죽이고, 특히 아버지겠죠.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까지도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 놈이 비부다 이거예요. 저런 놈하고 같이 나라를 국사를 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국가의 미래를 함께 의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겁나는 말이죠. 겁나는 말이죠. 정말 겁나는 말. 어디 갔나? 저도 들으니까 섬뜩하네요. 참 겁나는 말입니다. 예. 아까 그 종기 옹자를 쓰다가 제가 또 완전 요즘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쓰지 아마 옹자. 네, 종기 옹자.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왈 고자 민유 삼질 금야 혹시지 무야. 이거 망해라 읽지 않고 무라고 읽습니다. 이 없을 무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금야 혹시지 무야. 고지 광야 사 금지 광야 탕 고지 긍야 렴 금지 긍야 분려. 예. 이 려자 있죠? 분려. 고지 우야 직 금지 우야 사이의.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옛날이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인심도 좋고 풍속도 순했고 뭐 그렇게 되게 옛날 저 상고적인 의식이 좀 있죠. 유학도 설정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설정한 시대지만 여임금, 순임금, 유학에서는 여순임금을 그 시대가 정말 훌륭한 시대였다고 이미 의도적인 설정을 해놓은 게 있죠. 사실과는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실제 인물이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길이 찬양하고 후세의 그 왕이나 황제나 천자의 전범으로 막 이렇게 제시해 놓았잖아요. 특별히 그 일에 더 그 큰 마액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자, 맹자 두 사람이잖아요. 물론 공자의 제자들도 다 그랬겠지만 여순이에요. 여순. 은필칭 여순. 입만 띄면 여순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권력자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고 전범으로 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하여튼 이 옛날을 숭상하는 상고 정신이 강한데, 고자 옛날에는 이 민은 뭡니까? 백성들 옛날 그 훌륭한 이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이라는 것은 아픔이란 질병이란 여기서 뭐냐면 길점이라고 보면 돼요. 세 가지 길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항상 옛날 그 사람들은 다 이 현실을 많이 낮춰보고 부정하죠. 현실이 점점 더 못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이것이 없다. 달리 말해서 지금은 이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폐가, 그렇죠? 그마저도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백성들이 그 세 가지 병폐가 있었는데, 고칠 만한 병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병폐도 없다. 완전히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더 타락한 시대고 개파는 시대. 개락하면 안 되죠. 요즘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쥐파는 시대. 쥐라 할까요? 쥐는 인간에게 별로, 근데 쥐도 또 실험용 쥐들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 개를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난 일이고, 쥐도 안 되고, 그럼 뭐. 패스트 그 같은 놈이라 할까? 응?
코로나균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균 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고지광야사, 그 옛날에 이 광인들은 좀 미친 놈들. 이 광인은 좋게 말하면 말입니다. 이상은 높은데 이상을 실현할 만한 그 기반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그걸 노력하면 그런 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광인이에요. 응? 미쳐야 미친다는 말 있잖아요. 뭐 유행했죠. 그거 마찬가지죠. 좀 미친 데가 있어야 거기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광기도 없고, 뭡니까. 이루지 못할 어떤 이상이라도 가지지 않으면, 아예 그런 꿈이 없으면 꿈이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럼 미친 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 광인들은 어떠냐면 이 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고지 광인날 사는 뭐냐면,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조그만한 이 절개, 뭐 절의, 이런데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어떤 뜻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한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중국말로 하면, 방스! 이 정도 말씀을 하는데, 응? 뭘까요? 이거 쓰는 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방사. 방스, 그러면 함부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지광해는 좀 함부로 해서 사람들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하고 약간 좀 언짢게 만들었는데, 지금 미친놈들은 아주 방탕해서 말이죠. 완전히 지 멋대로 짐승보다 아주 뭘까, 응? 코로나 기운보다 더 못한 짓을 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개판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금지광해. 이 개들이 참 지위가 워낙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개들이 요즘은 인간의 반려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반려라는 것은 마누라나 남편이 아니면 반려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가 반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나 마누라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죠. 네. 그래서 금지 광야 이 탕이라는 건 완전 방탕해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말이죠. 사회의 기강을 흔들어 놓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고지광야렴, 고지긍야렴, 옛날에 이 긍이라는 건 뭐냐면 긍지를 가진단 말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긍지가 아니고 지 혼자만 가진 긍지 있잖아요. 그런 사람가 있어요. 남들은 지를 별별 없이 보는, 지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 만족, 자기 환각에 빠진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저도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면이 조금씩 있잖아요. 지가 엄청 잘난 줄 아는 그런 인간들, 겸손할 줄 모르고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 긍지를 가졌던 자긍심이 지나친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서는 자긍심이 엉터리 자긍심, 지나친 자긍심,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그래도 염이라는 게 뭡니까? 집에 있어서 딱 이게 요 부분이 렴이잖아요. 이 렴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도 좋지만, 둥글 때도 둥글지만, 유학에서는 이게 불교나 이 도교에서는 원을 좋아하지만, 원불교도 있잖아요. 유학에서는 이걸 딱 각증을 좋아합니다. 불교 절에 가면 연못이 둥글게 되지만, 이 서원이나 이런 유자들이 살던 집에 가면 반드시 이 연못이 방당, 이 방이잖아요. 당은 뭡니까? 못당자잖아요. 방당으로 되어 있어요. 예의 염치를 알자 이겁니다. 예의 염치. 이거 원도 좋은 것이지만, 이건 어쩌면 좋은 게 좋다. 향원 같은 거, 향원. 무조건 그냥,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가 둥글게 한다는 어떤, 약간의 어떤 결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염치가 있었다. 염치가 있어. 금지, 긍야. 그런데 지금의 이 긍지를 지나친 자만심 가진 놈들은
남이 안 알아주면 분노를 내고 분을 막 발휘하고 려라는 것은 삐뚤어진 겁니다. 려. 이 려는 뭐 천과 마찬가지예요. 이 천은 두 발이 막 짝발이 딛고 말이죠. 이 정상적이 아닌 막 지 멋대로 막 뭘까 좀 스텝을 잘 받으면 좋게 생각하지만 막 삐뚤 막 발걸음 하는 걸 려라 그래요. 어그러질 려자. 어그러질 천. 응? 려자와 천자는 붙어 다녀요. 려, 천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저 자긍심이 넘치는 놈들은 불려에 해당돼. 불려. 아무데나 분노를 표시하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염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염치도 없었다. 염치도 몰염치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불려. 고지우야. 옛날에 어리석은 사람은 우위는 우직했다 이거예요. 뭐 꼭 정직이라기보다는 좀 직 가운데 정직은 좋지만 좀 어벙한 이 직은 우직이잖아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우직한 건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 어리석은 우자. 그런데 지금의 그 어리석은 사람은 알고 보면 어리석은 척하지만 이 사기꾼이라 이거예요. 응? 응? 사기꾼이 알고 보면. 응? 지금의 어리석은 사람은 알고 보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더 득실 거린다. 어리석음을 가장해서 이권을 이를 탐하고 이를 취하는 그런 사기꾼 놈들만 득식을 거린다. 이 공자의 시대 2500년 전에도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본질은 변했습니까?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적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이 교훈을 주는 이 공자의 말씀이 담긴 논어가 참 중요하고 언제라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이 더러운 인간들이 없어져야 세상이 맑아지고 정화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마음속으로 느낍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해서 돈을 주겠다는 그것을 투표를 했을 때 거부한 사람들이 스위스 사람 아닙니까? 스위스 국민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포퓰리즘이 아예 통하지 않잖아요. 포퓰리즘의 폐해를 아니까요. 눈앞에 단 것이 결국 뒤에 쓴겨온다는 거 아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쓸면 뒤에 후손들은 달게 살 수 있다. 막 함부로 막 헛소리 합니다만은 이태원 클래스에 보면 단밤. 그렇죠? 저는 단밤, 쓴밤이 원래 단밤이 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달콤한 밤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뜻으로서. 후손들이 단밤을 느끼고 나는 쓴밤을 감수하겠다. 이게 바로 조상으로서, 또 혹은 앞선 세대로서의 그게 훌륭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빚을 왕창 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빚을 져가지고 후세대를 못 살게 만드는 게 이게 조상으로서 할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왜 못하느냐 이것이죠. 하여튼 고지광야 사, 금지광야 탕, 고지긍야 렴, 금지긍자 불려, 고지우야 직, 금지우야 사이의. 사기꾼일 뿐이다. 사기일 뿐이다. 이렇게 공자님이 일가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갈까요? 15장 넘어갈까요? 이거 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중복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왜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넣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또 넣을 필요가 있다는 또 여기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요. 주장하는 두 번 나오는 것이다 하고 주도 생략해버리고 어떤 텍스트에 논어는 텍스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넣은 게 이유가 몇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한 서너 개 돼요. 똑같은 말을 중복해 놓은 거죠. 이 표현을 달리해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때 실수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주장은 이것을 그냥 실수로 넣은 거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교훈 영색 선의인. 예.
교원 영색. 교원 영색이 이제 아까 말한 이 지금의 금지 광자들의 이 나쁜 행태로 플러스 해가지고 교원 영색도 여기 한번 더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탕, 그 다음에 분리어, 그 다음에 사기, 여기에다가 교원 영색까지 플러스를 쓰게 놓은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대로 또 이 연결되는 데서 의미가 있고, 예. 교원은 뭡니까? 말을 아주 교묘히 해서 바꾸고, 말이 일관성이 없고 교원이죠. 교원은 원래 공교로운 말, 아주 이 언변이 있는 것인데, 그건 그러니까 정면적인 것이고, 부면적은 나쁜 면에서 봤을 때는 교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요리조리 합리화시킨 거예요. 영색이라는 건 뭐냐면 얼굴 표정으로서 남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막 눈물을 막 잘잘 흘리고 울고, 기분, 뭐 어떨 때는 또 남의 기분 맞을 때 헤헤거리고 웃고,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인간들을 바로 교원 영색. 선의인. 원래 인선의인데, 이 선자는 드물다는 말이잖아요. 드물다. 이렇게 인선의 해야 되는데, 공자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의를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선의 없다! 드물다! 아주 그 씨가 싹이 말랐다. 인이 말랐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한 거예요. 강조법이죠. 인선의 하지 않고, 선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16장인데요. 뭐라고 그러냐. 저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자지 탈주야, 오 정성지 란악야, 오 리구지 복 방가자야. 방가자. 어이구, 겁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오라는 것은 뭐냐면 미워한다, 증오한다, 이런 말이에요. 악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중국 한자라는 것은 한 글자를 가지고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게 많다 그랬잖아요. 다용도로 써요, 한 글자를 가지고. 이 다용도로 쓰인 것만 여러 가지 이해하면 한문이 아주 쉬워지죠. 예. 이거 악이라 읽어버리면 의미가 안 되잖아요. 미워한다, 증오한다. 자색, 자주색이 붉은색을 뺏는 것. 중국에 정색이 5가지 있고, 그 중에 이제 붉은색이 들어가는데, 자는 뭐냐면 간색이에요. 요 색과 요 색과 중간색이에요. 그래서 간색을 정색과 간색을 갈라가지고, 정색은 뭡니까? 뭐 있습니까? 청색, 황색, 그 다음에 적색, 청적, 황색,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흑색. 이게 정색입니다. 정색. 다른 색은 전부 다 간색이라, 사이 간색이라. 뭐 간색도 정색도 뭐 다 색이니까 뭐 구별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공자의 이 색깔과는 이 전래의 청색, 황색, 백색, 흑색, 적색, 이것이 기본 색깔이 된 거예요. 섞인 색깔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이리저리 섞인 색깔이다. 그래서 자색은 간색이라고 그래요. 여기 적색은 바로 붉은색은 정색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색을 군자로 보고 간색을 소인으로 본 거예요. 정색을 진군자로 보고 간색을 위군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법인데, 이게 사이비군자가 진짜 군자를 자를 뺏고 괴롭히는 거, 나 그거 정말 미워한다. 사이비는 확실히 척결을 해야 된다. 오 자지 탈주야, 이겁니다. 이 진짜 바른 군자의 이 권력과 녹봉 이런 걸 뺏는 그런 소인 위군자, 이걸 난 정말 미워한다. 오 정성지 난 악이야. 정성은 뭐냐면 시경에 나오는 국풍의 뭡니까? 정풍이 아니에요. 정풍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음악으로서, 음악만.
이 시의 내용이 아니라 이 정나라 음악이 소각이 상당히 좀 뭔가 방탕하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음, 음심을 좀 자극하는, 음탕한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반대 말이 뭐냐? 고아한 음악. 아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악이라는 것은 아주 고아한 음악. 인간의 마음을, 성정을 가라앉혀주고, 그렇죠? 아주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과 이 음탕한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요즘 현대음악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옛날에는 좀 봉건시대에는 음악이 이 인간의 어떤 마음을, 성정을 맑게 하고 순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예악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음심을 자극하는 정성이 이 아악을, 인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나는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 공자님은 아마 클래식 음악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뭐 공자의 한계죠. 근데 맹자에 오면 말입니다. 클래식이건 뭐 소각이건 아악이건 같이 즐거워하면 된다. 막 그쪽으로 또 돌아가 버리잖아요. 맹자에 와서는. 그렇죠? 네. 임금이 나는 말이지 아악을 들으면 잠만 오고 이 소각을 들으면 아주 정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게 나의 병인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냐. 그거 문제 없습니다. 소각이라도 대중들과 여러분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 그건 됩니다. 이렇게 막 공자의 기본 그 한계를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예. 맹자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리구지 방가자야. 이 겁나는 말입니다. 리구라는 건 뭐냐 말이죠. 이 주자가 리구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빠를 첩자입니다. 이 급자도 뭐냐 하면 즉시 어떻게 이 공급하는 것이니까 이 첩급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나쁜 의미에서 임기응변이에요. 원칙 없는 아주 그 달콤한 말로 이 사람들을 그 현혹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리구입니다. 리구라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아주 이 유치한, 아주 더러운, 아주 임기응변 있잖아요. 원칙이 없는 임기응변. 이것을 막 현란한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이라는 건 뒤집는단 말이에요. 뒤집는다. 이 복자는 원래 이 복자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두 가지의 그 의미로 막 썼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전복시킨다 뜻을 쓰고 두 번째는 뭐냐 덮는다는 뜻으로 다도 쓰게 됐습니다. 덮는다 할 때는 이걸 뭐 불하고 읽고 뒤집는다 할 때는 복이라고 읽었어요. 한 글자가 발음도 두 가지가 있고 뜻도 완전히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복으로 전복시킨다는 뜻을 봤어요. 전복시킨다. 그래서 이 방도 나라죠. 방도 나라고 가도 이 어떤 이 제후들이 대신들이 다스리는 행정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도 가도 방이 국가 마찬가지니까 나라가 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가는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아주 이 나쁜 임기응변으로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나라를 막 역사에 그런 인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무수히 많아서 다 꼽을 수가 없어요. 이러는 놈을 공자님은 증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깃발을 들고 이런 놈은 증오해라. 이 사이비 군자가 군자의 자리를 빼앗는 놈을 증오해라. 그리고 음탕한 음악으로서 정말 음탕하지 않고 인간의 성정을 맑게 해주는 아악을 어지럽히는 그걸 미워해라. 그리고 주둥이를 아주 놀려가지고 이 더러운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는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놈들을 미워해라. 자기만 미워한다는 게 공자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 미워하는 대상을 점점 확장시켜 놓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교원영색 선의인, 그 다음에 오 자지 탈주야, 오 정성지 난 악야, 오 리구지 복 방가자. 이런 인간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넘어갈까요? 17장인데요. 네, 여러분. 한 잔, 물 좀. 저왈 여욕무언. 여러분. 나지요. 나였자. 이 나였자. 이 나였자. 또, 나았자. 이게 전부 다 이 나라는 뜻이죠.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 아닙니까? 왜 이런 똑같은, 이건 뭐냐면, 그 실뽑기 뭐 할 때, 북 있잖아요, 북. 북의 모양을 그린 것이고, 이거는 뭐냐면 도로 표지판 같은 것을 뜻했고, 원래 글자가. 이것은 뭐냐면 무기예요. 이건 이 창의 한 종류, 창과자의 한 종류인데, 창에 여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끓는 톱 같은 걸 달아놓은 무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전부 발음이 이게 전부 다 각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위라고 어떤 여라고 읽거든, 여라고 읽거든, 아라고 읽었기 때문에 다 나라를 나타내는 말인데 빌려 쓴 겁니다. 이 나라는 걸 나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빌려 쓴 거예요. 가차자들입니다. 이것도 여다 보면 가차. 주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나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용 나는 무언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 나 입 닫고 살아야 되겠다. 나 도저히 나 이거 못 살겠다. 못 견디겠다, 이거. 이 더럽고 어려운 세상에 난 드디어 입을 닫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만 입을 공업용 미신을 가져왔나? 내가 이거 꾸며보고 그만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련다. 공자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옛날에는 지금에는 난세죠. 정말 누구나 만족하는 세상은 오지 않을까. 유토피아 같아요. 그죠? 없는 세계가 유토피아 아닙니까, 여러분? 자공이 말하기를, 옆에 있던 자공이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공자님 선생님께서 만약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제자들은 하술은 뭘 이어받아가지고 후세에 전달하고 확대하겠습니까? 술이란 그런 뜻이에요. 이 수리부작이란 말이에요. 작은 선생님이 가지고 우리는 공자님이 수리부작이라 해요. 자기는 창작을 하지 않고 서술만 하겠다. 누구예요? 요순 같은 훌륭한 우탕 이런 분들의 요툰, 우산, 문왕, 무왕, 주공 이런 분들의 7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의 그 위대한 정신과 사상을 나는 이 서술만 할 뿐 나는 새로운 어떤 창작을 하지 않겠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위대한 업적 이것만 잘 계승하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일이다. 공장이 이렇게 생각해서 수리부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공자님께서 어쨌든 말씀은 이렇지만 위대한 어떤 업적 사상을 만들어 유가라는 걸 만들었는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입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뭘 더 이상 이어서 서술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입을 미싱 실답 다 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간청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만약 말씀하지 않으시 입을 닫으신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서술하겠습니까? 무엇을 이어받아가지고 훌륭한 선생님의 이 사상을 널리 세상에 펴고 훌륭한 사회가 오도록 하는데 바탕이 되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공자님께서 한숨을 쉬고 천하언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든가 하늘이 말을 하든가 그렇죠? 하늘이 말을 하든가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셨더냐?
사시행은 그러나 하늘이 말하지 않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해서 갈마든다. 사계절이 계속 갈마듯이 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않더냐? 응? 아프리카에도 봄, 여름, 가을이 있다,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러잖아요. 조금씩 다르다 그러잖아요. 똑같지는 않다 그러잖아요. 북극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씩 기후변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온대 지역에서 너무 뚜렷하게 사시가 너무 뚜렷해서 그렇지. 다른 전 지구 전체가 다 알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시행언이에요. 그리고 백물이 또 생하고 지고 생멸을 생로병사 생멸을 백물이 생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죠. 천하언제 하늘이 뭘 말하든가 하늘이 뭐 말하든가 이것은 말해서 우리가 그만 다 그만 이런저런 말 다 집어치우고 이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입니다.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인간은 자연을 본받고 살아야 돼. 자연을 법으로 삼고 자연을 본받아 살아야 돼. 자연이 이치대 운영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자의 말씀이. 그래서 하늘이 말을 하더냐? 하늘이 말을 하더냐? 그러나 하느님의 역사하는 것은 역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리고 백물이 생로병사 있고 다 자랐다가 또 사라지고 자랐다가 사라지고 이런 그 운행의 이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1번 공자가 우리 말이 다 쓸데없는 것이니까 이 위대한 자연을 우리가 본받아서 자연의 운행 질서대로 살아가자. 이런 의미라는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뜻대로가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방기하고 그냥 될 대로 자연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두고 살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천년적인 것에 반대되는 게 인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인위적인 것이 반해되는 것 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행위라는 말이죠. 인간이 그 상대되는 게 뭐 천공이에요. 하늘의 그 공교로움. 천이라고 말하죠. 천공. 그래서 중국에 유명한 천공괴물이라는 책이 있는 겁니다. 천공괴물. 인의 반대말이 천공이에요. 공자님이 천공대로 두고 살자. 너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공자님 이 말씀에 하늘이 뭐 말을 하든가 하는 말에는 이 반어법적인 혹은 그 하늘의 이치를 따르지 않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장 좁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로에게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너가 스스로 깨우쳐라는 그러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좀 좁게 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다시 질문드리면 우선 자연의 이치에 따르자. 이제 노장 사상에 그 투항하는 걸 마찬가지 발음이 되어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도 세상의 뜻대로 안 되니까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답답한 심령을. 그러나 우리가 이 천공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아야 된다마는 너무나 답답하니까 반어법으로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공에게 그러면 나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각자가 스스로 깨우쳐도록 노력해봐라. 너 왜 사사건건 나에게 의지하느냐? 이런 의미를 담았다는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한번 참 반어법으로 제자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여용무원 나는 이제 그만 입 닫을란다.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도대체 뭘 이 전술, 서술, 계승하겠습니까? 이랬더니 공자님께서 천하언제, 천하언제, 사시행언, 백물생언, 천하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때의 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공자님의 이 천이라는 말 속에는 자연천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역사하는 하느님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또 인간이 이 역사를 하는데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짐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또 어떤 이 위대한 질서로서의 그 하늘이 있고 이러는데, 뭘 의미하는지는 느끼는 사람마다 달라요. 느끼는 사람마다. 이 공자님의 천과는 세 가지 중에서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쉽게 함부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공자님도 이 하느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어떤 성인보다도 하늘에 대해서, 이 우주의 이 근원인 하느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19장 넘어갑니다. 18장으로. 여러분, 유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비, 잘못 들으면 삼국지에 나온 유비 글자가 전혀 다르잖아요. 공자 당시에, 공자보다 나이 적은 사람인데, 하여튼, 노나라 사람인데, 옛날에 공자에게 사상례를, 노나라 임금의 명령으로 공자에게 와서 귀족이었던 모양이에요. 사상례. 이 사류들이 이 대부 밑에, 대부 왕, 공, 귀족이 있고 대부 그 사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상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사상례가 이 의례라는 이 책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의례라는 책 속에 남아 있는 사상례가 있는데, 사상례에 대해서 또 깊은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공자님은 예를 이해하게 바랄 때 32립이라는 게 뭐냐면 12호의 지구학 32립, 15년 동안 열심히 주경야독을 공부를 해서 도달한 상태가 예에 대해서 파악했다. 이게 요즘에 32립에 대한 정설이 되었습니다. 뭐 섰다면 어디에 섰다는 말이냐, 이건 뭐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학이기 때문에 예학에 통달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35부터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워낙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아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어. 또 알고 보면 옛날에 그 나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인의 후손이다, 미자 같은 성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탕임금의 후손이다,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공자에 대해서 제인식을 가졌을 때, 공자가 몇 살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유비라는 사람을 이 노나라 임금이 보내가지고 공자에게 사상례를 배웠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비, 욕현, 공자, 유비가 공자님을 원래 이게 견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님을 더욱더 중국보다 더 높여가지고 현이라고 읽어요. 뵙기를 청했다, 이렇게. 그 만나라고 했다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님을 너무 그 이상하고 신께 하는 바람에 현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유비, 욕현, 공자. 유비가 공자님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유비가 역현 공자, 역견 공자를 읽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사이질, 이 사라는 것은 뭐냐면 사절하다,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거절했다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병이 나서 안 되겠다,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너희를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다. 지금 뭐 질문을 하러 와도 내가 대답할 그 기력이 없어. 나 아파서 못 견디겠다. 누워있다. 가라는 소리죠. 병을 칭탁하고 병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병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겁니다. 네. 병을 핑계로 사절했다. 그리고 장명자 출호, 이 명이라는 것은 내가 아파서 못 가니까, 아파서 너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만 오늘은 오지 말고 다음에 오시오, 집에 가시오 하고, 그 말을 전하는 이 비서 아이가 있었어요. 시동이라 하죠. 이 공자님을 모시는 시동. 이게 제자인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시동이 있다고 칩시다.
제자 중에 한 사람, 나이 어린 제자, 공자님은 자기보다 나에게 6살 적은 사람부터 44살, 45살 적은, 가장 적었던 사람이 45살까지 적었죠. 그런 제자도 있었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장명자가 공자의 그 말씀을 받들고 가서 전달을 하는 사람이 문호. 양쪽에 있는 문은 문이라고 그러고, 한쪽만 있는 쪽문은 호라 그래요. 이 호를, 문이죠. 결국 이것도. 문을 나설 때 말 전달하러 갔잖아요. 그래 가서 선생님 오늘 유비님 선생님이 오늘 몸이 불편해서 선생님을 오셨지만 만날 수 없답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시랍니다. 다음에 이 몸이 다 나았거든. 그때 만나시겠답니다. 이렇게 전달하라. 이게 그 명이죠. 그 명령을 받던 자가 시덕이 문을 나서서 전달했을 겁니까? 그럴 때 이 양반이 이 슬이 뭡니까? 이 금이 있고 슬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은 5현에서 7현이 있고 이거는 15현에서 50현까지 있는 상당히 크고 좀 이렇게 더 큰 거창한 돈으로 쳐도 훨씬 비싼 악기 슬이죠. 공자님은 슬을 자유자재로 다뤘어요. 금은 당연하고 그 슬까지도 자유자재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300편을 이 금과 슬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음악을 참 좋아하신 거예요. 음악의 효용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하의 위계질서를 완전히 때때로 허물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즐기는 그런 기제가 되니까 악을 그렇게 중시한 겁니다. 예악 사회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일할 때는 상하 구분을 지어서 이 위계질을 세워서 확실히 일하고, 놀 때는 그런 구분 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같이 즐기는 사회를 만들자. 이게 예약 사회의 기본, 아주 간단한 기본 본질입니다. 주장입니다. 공자의 주장이에요. 그 예약을 하는 데는 바탕은 또 인의 예지가 있어야 돼요. 인의 예지는 개개인이 갖춰야 될 심성이라고 본다면, 또 도달해야 될 그런 도덕이라고 본다면, 예약은 그것을 완전히 다 갖춘 사람들끼리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는 또 쉴 때는 악,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조금씩 좋아지는 용수철처럼 앞으로 나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앞으로 약간씩 나가는 용수철처럼 나가는 그런 사회. 이게 유학이 희망하는 사회가 모습이 그런 겁니다. 발전하는 사회죠. 예약을 통해서. 취슬이 노래를 불렀어요. 공자님께서. 물시경에 있던 시에 있던 그 어떤 시를 하나 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건 뭡니까, 여러분? 아파 누워가지고 사람 못 만난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지 뭔지 그로 하여금 이 음악을 듣게 하였다. 이게 바로 이 후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불설지교라고 그래요. 불설지교. 불설지교. 네. 혹은 무언지교라고 하죠. 말하지 않는 가르침. 너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으면 내가 너하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를, 이런 그 태도를 보인 것이죠. 네. 겁나죠, 여러분? 얼마나 겁니까? 이 불설이라는 건 뭐냐면, 경멸을 해버리는, 상대방은 너를 아직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걸 경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선생님이 나를 지금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직접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런 태도를 보고 나를 지금 당분간 인간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깨닫고 집에 가서 조용히 문 닫고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을 불설지교. 가르쳐가지고 따뜻하게 대하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냉혹하게 거절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여금 반성하게 하는 그런 또 가르침도 가르침. 공자님은요, 능소능대한 분이죠. 그냥 아무나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잘 얘기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 무서울 때는 추상 같고, 따뜻할 때는 봄바람 같고, 정자의 형제의 그 장점을 다 갖춘, 정호는 춘풍이고, 정의는 추상이고, 주자와 이 율곡은 바로 정의 그 분위기를 이은 분이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퇴계는 이 형인 정호와 공자의 분위기를 근데 근데 이 공자님은 이 정호와 정의 모든 면을 다 가진 분이죠. 예. 약간 수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다 가진 분이고, 이 퇴계는 이 형님 정호의 이 분위기를 가진 분이고, 주자는 동생인 정의의 분위기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비 혼났죠. 엄청나게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이 불사라는 가치가 없다. 그리고 돌볼 만한 눈길을 줄 만한 가치가 없다.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관심이 두지 않는다. 경멸한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게 불설입니다, 여러분. 겁나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요, 시간이 조금 다 됐는데 말씀드리면, 아까 율곡을 자주 얘기했는데, 율곡이 이 석담일기에 보면요, 석담일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토정비결을 지었다고, 아닐 수도 있지만, 토정비결을 지었다고 이 말하는 저 있잖아요. 이지함 있잖아요. 이지함. 토정 선생. 이 흙집을 지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토정, 굴 속에 살아요. 그 토정이라 그러는데, 한강가에 그랬다는 것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 일곡 선생이 쓴 석담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자기가 병을 핑계하여 장차 대사관직을 사직하려는 까닭으로 이지함이 그죠? 어떻게 말했느냐면, 이때 이지함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자께서 병을 핑계하고 유비를 보지 않았고, 바로 지금 오늘 소개한 그것이죠. 맹자가 병을 핑계하여 제나라 왕이 부르는 데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맹자가 공자 이걸 모방해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게 있어요. 제나라 임금 불러도 안 가요. 병을 칭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선비들이 없는 병도 있다 하면서 병을 핑계로 사람을 속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남의 집에 게으른 종과 이 모생들이 하는 짓인데, 선비로서 차마 공자와 맹자를 흉내내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서 이것을 공자와 맹자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성인이 하신 일이 폐단이 되고 후배들이 막 함부로 모방한 것이 아니겠어? 응? 지금 율곡 당신이 하는 짓이 말이에요. 이때 이지함이 9살인가 11살인가 더 많아요. 나이가 더 9살 좀 한 10살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율곡에게 막 이렇게 따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시오? 지금 병을 칭탁하고 대사관을 사직하고 이런 것은 전부 아프다고 징병하고 칭탁 얼핏하면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제 빠지는 것은 성인을 오히려 욕보는 것이 아니오. 응? 이런 식으로 따져 들었어요. 그러니까 율곡이 아이고 들어보니까 선배님 말씀이 맞다 싶어서 자기가 쓴 석담일기에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자의 발에 이거를 본따가지고 잘못 본따서 걸핏하면 아프다 그러고 병을 칭탁하고 이 관직이 안 나간다거나 혹은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빠지는 핑계로 삼는 그러한 분위기가 생겼다 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 유비가 이 공자를 만나던 그 부분, 이것을 원용을 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율곡이 대사관직을 안 나가고 사표 내려고 이렇게 한 것도, 병을 칭탁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토정 이지함 선생이 율곡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 이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유학의 공자의 논어의 이 영향력은 참으로 컸다는 것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강의를 참 시원찮은 엉터리 횡설수설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역시 그 양화편을 다음 시간에 아마 양화편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양화편 그 19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화편 그 이제 거의 다 돼 가죠. 양화편이 전부가 이제 보면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